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유부녀입니다. 저는 최근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돼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도 해끼치지 않고 상처 한 번 주지 않으며 살아왔다고 자부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 제가 잘못하지 않아도 아기를 가지고 피해를 주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더군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요. 저는 아들만 둘인 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왔어요. 결혼 전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 같은 애가 어떻게 맏며느리 노릇을 하느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만해요. 저는 위로 쌍둥이 오빠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오빠들과 어울려 다니며 축구나 하고 오락실이나 다닐 줄 알았지. 공부나 다른 데에는 일절 취미가 없었어요. 그런 제가 시집을 가는 것도 신기한데 맏며느리라고 하니 오빠들도 웃긴가 보더라고요. 설거지도 한번 안 해본 게 무슨 시집을 간다고. 아, 너 그래서 남편 밥이나 제대로 차려줄 수 있겠냐? 밥은 무슨 자기 방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앤데 너 도대체 이 서방을 어떻게 꼬신 거냐? 이 서방이 네 방 생긴 꼴 보면 당장 도망갈걸? 오빠들 앞가림이나 잘해. 동생 결혼할 때까지 장가도 못 갔으면서 큰 소리는? 네 오빠들이 막내가 시집 간다니까 아쉬워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오빠들이다 보니 다른 남매들보다 각별하기는 했어요. 30도 안 된 나이에 시집을 간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왈가닥이 시부모님께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겠냐고 매일 잔소리도 했고 남편과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상투적인 말도 결혼식 전까지 매일 했어요. 사실 저도 걱정이 되긴 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라 남편 어릴 때부터 엄하셨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더군다나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 보면 다들 시댁에 시자만 나와도 손사래를 치고 학을 떼니 저도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저의 결혼 생활은 꽃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을 결혼하고 처음 뵌 건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랑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라 알고 지낸 지는 꽤 됐거든요. 대학 때도 제가 워낙 남자애들이랑 잘 어울려 다녀서 남편네 집에도 몇 번 놀러와 밥도 얻어먹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시부모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도 참 좋은 분들이라는 인상이 있었는데 가족이 되고 보니 더 좋았어요. 시부모님도 저를 며느리라기보다 남편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처음엔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불편하신가 했는데 지내다 보니 원래 몸에 배려가 배인 분들이더라고요. 며느리인 저를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지 저는 시댁에 가서도 간단한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주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는 하지 말라고 불이 나게 달려오셨습니다. 며느리도 엄연히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설거지 시키면 안 되지. 나는 며느리한테 절대 일 안 시키니까 아예 할 생각하지 마라. 처음엔 시어머니 말씀이 진담인지 그냥 하시는 말씀인지 구분이 안 돼서 매번 갈 때마다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저는 제가 하겠다. 항상 시끄러웠죠. 그러다 보니 결국엔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설거지하는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음식하느라 바쁠 때도 행여나 제가 설거지라도 할까봐 남편이나 시아버지에게 시키셨거든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를 배려해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저도 저절로 시어머니에게 잘하게 됐어요. 시댁에 가면 몸도 마음도 편하니 오라고 안 하셔도 알아서 제가 자주 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했던 저희 시댁에 문제가 생겼어요. 최근에 시동생이 결혼했는데 좀 특이한 동서가 들어왔어요. 동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했거든요. 동서는 한의학의 명문 경희대를 나와 한의사로 한의원을 운영 중이었어요. 시동생은 약사예요. 시동생이 약국을 운영하는 건물에서 동서가 한의원을 하다 보니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대단하게 보였어요.
저는 사실 서울 근교의 대학을 간신히 졸업하고 이름도 없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든요. 동서가 한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긴 했습니다. 동서를 처음 만난 건 상견례 자리였어요. 동서는 누가 봐도 부잣집 외동딸 분위기를 풍겼어요. 세탁소집 장녀인 저와는 많이 달라 보였죠. 거기다가 동서는 자존감이 높아 보였어요.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높고요. 제가 사실은 의대에 가고 싶었는데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라이벌인 애가 한의학 대학을 간다고 해서 저도 따라간 거예요. 제가 항상 2등이었고 걔가 1등이었거든요. 동서 말이 중학교 때까지는 항상 1등만 했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라이벌이 생겼대요. 그 친구가 경희대 한의학과를 간다길래 본인도 거기에 썼답니다. 저는 궁금해서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잘못하면 그 친구만 붙을 수도 있는데 불안하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동서 말이 의외였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어떻게든 걔 이기고 제가 1등 하려고요. 동서의 말에 가족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승부욕 때문에 진로를 바꾸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했지만 저는 동서가 멋있어 보였어요. 저 정도 열정은 있어야 한의사가 되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동서의 친정 부모님을 뵙고 나니 동서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더군요.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동서 친정 부모님이 동서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더라고요. 우리 딸은 제가 낳긴 했지만 정말 대단해요. 이것 좀 보세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 대회든 태권도 대회든 나가기만 하면 상을 싹쓸이 했다니까요. 동서 친정 부모님은 상견례 자리에 앨범을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동서가 어릴 때부터 나간 대회마다 수상한 사진이며 상장을 다 스크랩한 앨범을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재다능한 것도 대단한데 우리 딸내미는 인물도 어디 나가도 안 빠져서 어릴 때부터 데리고 나가면 연예인 시키라고 다들 난리였다니까요. 맞아요. 지금도 선 한번 보게 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이 아주 줄을 섰어요. 상견례 내내 입이 마르도록 딸내미 칭찬만 하시는 통에 결혼식 날짜도 못 정하고 헤어질 뻔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가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똑부러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족으로 지내다 보면 저도 그런 자신감은 배워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동서를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자신감도 좋지만 사람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서는 자기애가 너무 강한 대신 배려가 부족하더군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 동서가 운영하는 한의원과 시동생이 운영하는 약국이 있는 건물이 시부모님이 갖고 계신 건물이에요. 시할아버지 때부터 갖고 계시던 상가를 새로 지어서 올린 건물이었죠. 그래서 건물 안에 병원이나 가게들이 오래된 곳들이 많아요. 1층에 있는 순댓국집은 옛날 상가 시절부터 있었던 식당이에요. 지금 순댓국집 사장님이 2대째이시고 사장님 아버님이 시할아버님과 친구 사이로 각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장님에게 동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순댓국집 바로 위층이 동선의 한의원이에요. 한의원에 오는 손님 중 몇 명이 아래층에서 나는 돼지 냄새가 역하다고 했나 봐요. 동서가 시댁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몇 번 하기는 했어요. 건물에 어울리지도 않고 1층에 들어오자마자 있어서 음식 냄새가 건물 전체에 진동한다고요. 아버님, 그 1층에 순댓국집 오래됐는데 그만 내보내는 거 어때요? 건물에 온통 다 병원이랑 약국뿐인데 1층에 식당 있는 건 좀 지저분하잖아요. 차라리 커피숍이나 이 사람이 약국이 1층으로 가는 게 매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동서의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서야 그 건물이 시부모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였지만 다른 가족들은 다 알다 보니 말을 아꼈죠. 그때 시아버지가 좋은 말로 동서를 타일렀습니다. 바로 위층이 세약인의 한의원이라 힘들 수도 있겠지만 환자들한테 양해 구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그 가게 우리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부터 있던 가게야.
지금 사장님 아버지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막연한 사이고 그 가게는 나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 앞으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시아버지처럼 자상한 분이 그 정도로 이야기했으니 동서도 당연히 알아들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서는 저와 따로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도 순댓국집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시아버지처럼 돈도 많고 배우실 만큼 배우신 분이 왜 그런 고루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투덜거리더군요. 저는 가만히 있으려다가 아무래도 손윗 사람으로서 그냥 듣기가 뭐해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말도 무슨 소리인지는 아는데 아버님이 그런 생각 없다고 하시잖아. 그럼 끝난 거지. 뭘 그렇게 투덜거려. 괜히 어머니라도 들으시면 큰일이니까 그만 이야기해. 저는 동서가 걱정돼서 한 이야기인데 동서는 제 말을 듣자마자 인상이 확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형님은 이 집 며느리로서 할 도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께 잘하고 가정 잘 꾸려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제 말에 콧방귀를 피식 뀌더군요. 도대체 어느 시대 때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세상이 변했어요. 건물주라고 다 같은 건물주가 아니라고요. 건물 하나 있는 거 잘 만들어서 더 크게 만들 생각을 해야죠. 시부모님 재산이면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재산인 거잖아요. 그럼 그 재산 더 크게 부풀려야죠. 그럼 구질구질한 순댓국집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건물 가치만 떨어진다고요. 동서 혼자 얼마나 열성적으로 떠드는지 제가 끼어들 틈이 없더군요.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동서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요. 그런데 얼마 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서가 사고를 제대로 쳤어요. 동서가 1층 순댓국집 사장님이랑 한바탕 했다더군요. 동서가 간호사들을 시켜서 순댓국 사장님께 건물 전체에 돼지 냄새가 너무 심하니 환자가 많은 시간을 피해서 육수를 미리 끓이라고 했대요. 아니면 배관 공사를 다시 할 수 없냐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상한 순댓국집 사장님이 한의원에 올라가신 겁니다. 순댓국집에서 돼지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지. 한의사 양반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더러 육수를 나중에 끓여라 말아야. 이야기가 나와 말인데요. 냄새가 역해도 너무 역하니까 그렇죠? 고기를 얼마나 나쁜 걸 쓰면 그런 냄새가 나요? 뭐야? 젊은 양반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우리 순댓국 이 동네 사람이면 다 아는 맛집이거든. 이 자리에서만 2대째 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2대째 할 수 있는 거야. 맛집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시아버지가 예정에 사장님 봐줘서 그런 거잖아요. 아휴, 이래서 불쌍해서 사정 다 봐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지. 고마운 줄은 모른다니까. 오호라, 이제 보니 이거 김 사장 며느리고만. 김 사장같이 점잖은 사람이 어쩌다 이런 건방진 며느리를 봤대. 그 일로 시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와 동선의 부부를 모두 다 시댁으로 호출하셨어요. 순댓국집 사장님이 시아버지에게 연락해서 도저히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고 건물에서 나가겠다고 하셨답니다. 둘째, 너 순댓국집 사장님께 도대체 뭐라고 그런 거야? 너 정말 건물 미간 해친다고 사장님더러 건물에서 나가라고 한 게 사실이야? 그 아저씨가 먼저 저한테 건방지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엄연히 제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오래된 식당이 나가야 건물 가격도 오른다고요. 어허, 둘째, 너 그만해라. 똑똑한 애니 당연히 좋게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었겠거니 했더니만 네가 아주 기분이 안 됐구나. 네가 우리 건물이 얼마나 나가든지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너더러 건물 가격 좀 올려달라고 부탁했냐?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보다 훨씬 더 차분하신 시어머니께서 저 정도로 화를 내신 모습은 처음 봤어요. 동서도 그제야 놀라서 입을 다물더군요. 그 일로 시부모님은 곤란하셨나 봐요. 우리가
순댓국 사장님 만나서 사과하고 오는 길이니까 둘째, 너도 다시 뵈면 꼭 정중하게 사과드려. 동서는 여전히 입술을 삐죽거리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날 이후 시댁에서의 동서의 입지는 매우 달라졌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귀하딘 귀한 공주님 신세가 됐죠. 그때까지도 저는 동서가 나이가 어리고 뭘 몰라서 실수한 거라고 여겼어요. 머릿속 셈이 워낙 빠른 사람이니 욕심부릴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제가 순댓국 사장님이랑 다투던 모습을 직접 본 것도 아니니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개념이 없더군요. 제 앞에서도 아주 기고만장의 하늘을 찔렀어요. 한 번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연말에 웬일로 동서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대학 동창회가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입을 만한 옷이 통 없다면서 같이 쇼핑하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같이요. 저는 지난번 순댓국집 사장님과의 일도 있으니 동서가 시어머니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나 보다 싶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때 일이 신경 쓰여서 분명 나오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 성격상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고 오래 있어봐야 좋지 않다고 생각하실 게 뻔하니까요.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동서는 평소에 가는 매장이 있는지 바로 명품 매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였어요. 동서가 몇 벌 입어보는 동안 슬쩍 가격표를 봤는데 비싸긴 비싸더군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한 달 월급으로는 한 벌이나 간신히 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저와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고르라고 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겠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동서에게 비싼 옷을 선물 받는 건 아무래도 부담돼서요. 제 말에 동서가 제 어깨를 툭 치더니 촐싹맞게 웃더군요. 그러면서 제 귀에 대고 한다는 소리가 어이없었어요. 형님이 언제 명품 옷 사보겠어요.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제가 사드린다고 할 때 사세요. 저는 제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에게 한 소리가 맞나 싶어서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동서를 쏘아보는데도 동서는 전혀 눈치 못 채더군요. 나는 됐으니까 동서 옷이나 빨리 골라. 어머니 힘들어하시는 거 동서 눈에는 안 보여? 동서는 도대체 동창회를 나가는 건지 패션쇼를 하려는 건지 2시간이 넘게 같은 층만 몇 바퀴를 돌았어요. 옷도 몇십 벌이나 입어보고요. 저야 그렇다 치지만 시어머니는 굉장히 지쳐 보이셨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눈치를 주며 아직 못 골랐으면 우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와서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가시고 저와 동서는 먼저 커피숍에 들어가 있었어요. 동서는 조금 전 매장에서 제가 찍어준 사진을 보면서 연신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동창회에 첫사랑이라도 오느냐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서 말이 학과 특성상 다들 잘 나가나 한의사다 보니 한껏 멋을 내고 온대요. 동창회라고 모여서 다들 자기들 잘난 척만 하는데 그 사이에서 절대 꿀리기 싫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다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것들인데 시집 좀 잘 갔다고 무지 잘난 척이에요.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결혼해서 엄청들 궁금해할 거예요. 제가 어떤 집안에 시집 갔는지, 어디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형님 동창들은 안 그래요? 저는 동창회를 잘 나가지도 않지만 친구들을 만나도 서로 어떻게 사는지 뭘 하는지도 잘 안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또 선을 넘더군요. 형님 나온 대학이 경기도 어디라고 했죠? 하긴 지잡대라는 게 원래 그렇죠 뭐. 다들 이름도 없는 대학 나와서 취직이라도 하고 결혼이라도 했으면 나름 성공인 거죠 뭐. 순간 저도 모르게 화르르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전에 한번 대화 이야기가 나와서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 나왔다고 대충 이야기했는데 그걸 굳이 지잡대라고 폄하하면서 이야기하더군요. 동서, 사실 아까부터 기분 나빴었는데 어머니도 계시고 해서 내가 참았거든? 도대체 사람이 왜 그래? 정말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거라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사람 무시하는 거야?
어머, 형님, 제 말 오해하셨나 보다. 형님이야 지잡대 나왔어도 강남 건물주 시댁에다가 아주버님도 대기업은 아니어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임원급으로 승진하셨잖아요. 그 정도면 지잡대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성공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한 건데. 형님, 은근 자격지심 있으시네요. 동서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대놓고 기분 나쁜 소리를 스스럼 없이 하는데 거기서 제가 화를 내면 꼭 자격지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쉽게 만들어버리더군요. 요즘은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면 다 지잡대라고 하나 보지? 그때였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시어머니께서 저와 동서가 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나 봐요. 우리 아들도 네 형님이랑 같은 대학 동창인데 그럼 우리 아들도 지잡대 출신치고 성공한 거네. 강남 건물주 부모에다가 회사에서 임원도 됐으니까.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동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차분히 이야기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동서가 젖잔히 당황했는지 웬일로 말을 다 더듬더군요. 둘째, 너 지난번 일도 있어서 내가 오늘은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 애가 참 경솔하구나. 명색이 배울 만큼 배웠다는 애가 어쩜 그렇게 입만 열었다 하면 실수투성이야. 앞으로 말 좀 조심해. 안 그러면 나한테 아주 된통 혼날 줄 알아. 역시 경력직은 무시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조곤조곤 동서를 혼내시는데 정말 선생님 같았어요. 저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제가 기분 상해서 100마디 해봐야 동서는 콧방귀도 안 낄 텐데 시어머니가 나서주셔서 다행이다 싶었죠. 동서도 시부모님 앞에서 2번이나 망신을 당했으니 더는 안 그러겠지 싶었어요. 응당 그래야 사람이고요. 그런데 동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구제불능이었어요. 동서는 가만 보면 참 철면피예요. 얼마 뒤 명절에 시댁에서 만났는데 백화점에서 저에게 버릇없이 굴어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평소처럼 형님 오셨냐면서 아무렇지 않게 굴더라고요. 거기다가 동서는 선물을 바리바리 쌓았어요. 친정에서 보내셨다면서 비싼 보리굴비에 소고기까지 양손 가득 가져왔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준비 좀 할 걸 그랬어요. 저는 오는 길에 급하게 과일 바구니 하나 사왔는데 제가 가져온 선물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인자하신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먼저 가져다가 꺼내시며 좋아하셨어요. 배나 사과보다 바구니로 이것저것 들어있으니 너무 좋다고요. 바로 옆에서 노려보고 있는 동서의 눈빛이 너무 뜨거워서 저는 제가 먼저 동서에게 뭘 이렇게 많이 사왔냐고 했습니다. 농담조로 저와 너무 비교된다고도 이야기했어요. 그제야 동서가 보자기에 들어있는 보리굴비와 소고기를 꺼내서 시부모님께 보여드리더군요. 아주 자랑스럽게요. 어머님, 아버님, 이 보리굴비가 그냥 보리굴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직접 영광까지 내려가서 아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받아오신 거예요. 명절이면 몇 달 전부터 예약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버지가 특별히 사오신 거라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어떻게 보내셨대? 근데 우리가 입맛이 영 애들 입맛이라 이 귀한 보리굴비 맛을 알고 먹을지 모르겠다. 시부모님은 보리굴비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시부모님은 흔히 말하는 초딩 입맛이에요. 치킨,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세요. 명절에 기름 냄새 나는 음식 먹는 거 싫다고 매년 나가서 외식하거나 패스트푸드를 시켜 먹거나 하거든요. 그날도 비싼 보리굴비와 소고기도 그냥 두시고 마라탕이나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후식으로는 제가 사온 과일과 아이스크림을 먹었고요. 그러자 동서가 많이 서운했나 봐요. 명절 당일 아침엔 본인이 직접 보리굴비와 소고기를 꺼내서 굽더군요. 가만 보면 동서도 대단해요. 공부도 라이벌한테 지기 싫어서 열심히 했다더니 시부모님한테까지 예쁨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동서 덕분에 아침부터 보리굴비와 소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아침을 먹고 시부모님이 하신 말이 화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었나 소화가 안 되는 게 나랑은 영 안 맞네. 우리가 원래 아침에는 항상 간단하게 과일이나 샐러드만 먹어 버릇해서 그런지 배가 너무 부르다. 이거 남는 거는 너희가 잘 나눠서 가지고 가라. 시부모님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지만 당신들 취향이 아니라면서 남은 거는 저와 동서에게 나눠 가라고 하셨어요. 양이 너무 많으니 식구들끼리 나눠 먹자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동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친정에서 일부러 시부모님 가져다 드리라고 힘들게 구하신 건데 그걸 다 남기시고 형님한테 나눠주시면 어떡해요? 형님이 사온 과일은 벌써 다 드셨으면서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제가 아주버님한테 지잡대 나왔다고 그래서요. 동서는 혼자서 분에 못 이겨서 눈까지 시뻘개져서는 따지듯 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많이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저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둘째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서운하게 했으면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렇다고 너도 시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떼부리는 어린애처럼 소리 지르면 안 되지. 어머님이야말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저딴 싸구려 과일 바구니보다는 제가 가져온 보리굴비랑 소고기가 더 좋은 건데 일부러 형님 것만 좋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동서, 왜 이래? 가족끼리 뭐든지 나눠 먹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굴어? 내가 보리굴비 가져가는 거 싫으면 안 가져갈 테니까 그만 좀 해. 이제 보니 동서는 공부만 열심히 했지 정신 연령은 매우 낮은 것 같더군요. 이야기하다 보니 꼭 어린애랑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때쯤 친정에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동서의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명부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들렸다고 하시는데 누가 봐도 핑계였어요. 어느새 동서가 친정에 연락해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했나 봐요. 동서 친정 부모님이 전에 있었던 순댓국집 사장님 일부터 오늘 아침 보리 굴비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딸애가 너무 곱게만 자라서 마음이 많이 약해요. 아침부터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부모님이 형님만 좋아하고 본인을 미워하는 것 같다고. 사돈이 절대 며느리들끼리 자별하고 그럴 리야 없으시겠지만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 거니 사돈 어른께서 넓은 마음으로 예쁘게 좀 봐주세요. 순간 시부모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가 보면 시부모님이 동서를 괴롭히기라도 한 것처럼 동서 부모님은 유난하게 굴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사돈이 명절에 집까지 오셨으니 그냥 보낼 수 없다면서 차를 내오셨어요. 그리고 괜한 일에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던 시어머니가 나서셨습니다. 사돈, 자식이야 평생 어린아이 같아 보이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둘째 30 다 됐어요. 그럼 성인이고 본인 이름으로 한의원까지 운영할 정도로 의젓한데 더는 어린애가 아니죠. 제가 오래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본 바로는 형제 없이 혼자라 그런 건지 욕심도 많고 혼자 뭐든 독차지해야 속이 편한 것 같더군요. 이래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어려워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를 쏘아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손을 부르르 떨고 있던 동서 친정엄마가 언성을 높였어요. 어머, 안사돈 말 되게 이상하게 하시네요. 젊어서 선생이셨다더니 사돈이 무슨 우리 딸 담임인 줄 아세요? 우리 애가 나가서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여보, 그만해. 사돈, 죄송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선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뵙기로 해요. 양가 아버지들은 급하게 어머니들을 말렸습니다. 이러다가 자식 문제가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요. 동서 친정 부모님은 곧장 동서와 시동생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의 철없는 행동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면 더 심해졌어요. 자꾸 유치하게 저와 비교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저와 자신을 차별한다는 소리를 툭하면 했어요. 같이 있다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밥그릇이라도 먼저 주는 날엔 이거 보라고 하지를 않나 제 앞에 고기 반찬이라도 가깝게 있으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까지도 민망하게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키셨어요. 시부모님 건물에 한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마침 그날 시부모님 두 분이 여행을 가셔서 저에게 시부모님 건물에 있는 부동산의 도장 먼저 가져다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행 갔다 와서 확인하신다고요. 저는 별일 아니니 제가 먼저 부동산의 도장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들렸다가 나오는데 동서를 만난 거예요. 상황 이야기를 했더니 동서는 표정이 확 변하더니 기분 나빠 있어요. 이래서 제가 시어머니가 형님이랑 나랑 차별한다는 거예요. 뻔히 제가 형님보다 더 똑똑하고 부동산이랑 같은 건물에 있는데도 이런 일은 형님한테만 시키시잖아요. 아직 저를 못 믿어 하신다니까요. 동서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셨어? 동서는 다 좋은데 말 좀 가려서 하라니까. 동서는 일하고 나는 오늘 쉬니까 나한테 이야기하신 거겠지. 원래 사랑받는 쪽은 모르는 거예요. 차별받는 쪽은 느낌으로 다 안다고요. 암튼 나중에 재산 나눠주실 때도 이렇게 차별하시면 저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동서 진짜 웃긴다. 시부모님이 언제 우리한테 재산 주신다고 그랬어? 설마 이 건물 노리고 그러는 거면 진짜 소름이다. 역시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더해. 형님이야말로 착한 척 그만하세요. 형님도 시부모님이 재산이라도 있으니까 잘하시는 거면서? 동서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더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동서는 항상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걸요. 저는 동서가 마음대로 생각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기엔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사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둘 다 아이를 원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자연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병원 다니면서 검사도 받고 시험관 시술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시부모님은 볼 때마다 걱정하셨어요. 시부모님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동서는 또 헛소리를 했어요. 요즘 세상에 애 하나 키우려면 부모의 조부모까지 뼈를 갈아 넣어야 하는데 뭘 그렇게 낳으려고 하세요? 우리 시부모님이 아들 낳으라고 닥달하는 것도 아닌데. 동서는 아직 아기 생각 없어? 나는 1살이라도 어릴 때 낳고 싶은데. 형님, 보기보다 모아놓은 돈 많은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애 하나 키우려면 몇 억씩이나 든다는데.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또 시작이네. 우리 집에 누가 있니? 자식이라고는 너희 둘뿐인데 낳기만 하면 우리가 다 키워줘야지. 형님네 아기만 키워주시고 나중에 제가 아기 낳았는데 나이 들어서 못 키워준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기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됐다 됐어. 우리 둘째 며느리 아기 낳아도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동서가 무슨 말만 하면 무서워요. 하도 이상한 소리를 잘하니까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좋게 좋게 받아주셔서 그날은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시험관 시술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자연 임신이 됐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더 좋은 건 쌍둥이 낳으네요. 아무래도 저희 친정 쪽에 쌍둥이가 있다 보니 유전이 됐나 보더라고요.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신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임신한 저희 부부를 축하해 주시겠다고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예약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 식사를 했어요. 밥을 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시부모님께서 저를 주신다고 깜짝 선물을 사오셨더라고요. 그것도 명품 가방을요. 저는 처음 가져본 명품 가방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워낙에 검소해서 이런 가방 잘 안 드는 거 아는데 시아버지가 너무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골라봤다. 어떠니? 마음에 드니? 저는 너무 좋아서 어깨에도 걸어보고 손으로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동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루이비통보다 샤넬이나 디올을 더 좋아해요. 나중에 제가 임신하면 꼭 샤넬로 사주세요. 동서의 철딱서니 없는 소리에도 시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디올이든 샤넬이든 다 사줄 테니 임신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한마디 하셨어요. 둘째, 너는 옷방에 명품이 아주 잔뜩 있던데 가방은 또 무슨 가방이야. 그리고 너는 너희 남편한테 애가 질 생각 없다고 했다면서. 자기는 마마보이도 아니고 그걸 또 곳에 엄마한테 가서 일러 바쳤어? 알고 보니 최근에 동서가 시동생한테 아이 가질 생각이 없다고 딩크족으로 살자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 일로 시동생이 힘들어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상의했나 보더라고요. 어머의 말하는 것 좀 봐. 너야말로 그런 중요한 일은 결혼 전에 남편이랑 상의했어야지. 우리 아들은 애 꼭 낳고 싶어 하는데 네 마음대로 정하면 어떡하니? 어머니처럼 잘 흥분하지도 않는 분이 내내 벼르고 계셨는지 얼굴이 빨개져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정도로 기죽을 동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제가 사기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그러시네요. 저도 결혼 전에는 애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생각이 바뀐 거라고요. 그리고 아기 낳는 건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시어머니가 참견하실 일은 아니라고요. 동서는 정말 말 한마디도 지지를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과열되자 남편이 나서서 말렸어요. 좋은 일로 만나는 건데 그만하라고요. 다행히 금방 일단락이 됐지만 시어머니는 분이 가시질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자주 있었어요. 동서는 어른들 무서운지 모르고 본인 할 말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참지 않으셨지만 시아버지는 MZ 며느리니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아들이랑 사는 며느리인데 어쩌겠냐고요. 그 이후에도 동서가 시부모님 앞에서 이런저런 실수를 종종 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낳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나오니까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육아휴직이라고 딱 3개월 같이 있어줬는데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도 세탁소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도저히 저를 도와주러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동서가 하루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애 낳고 한 번도 못 와봤다면서 시동생의 아기들 침대를 주문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침에 배달이 온다고 전날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애들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저는 씻지도 못하고 후줄근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동서가 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애들 보는데 정신이 없어서 침대 배달을 받을 정신도 없었거든요. 형님, 아무리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오늘 배달 온다고 했는데 방은 좀 정리를 해두셨어야죠. 아휴, 이 좁은 데다가 도대체 침대를 어디다 놓겠다는 건지. 미안. 내가 진짜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해서 청소할 시간은 아예 없었어. 저와 남편도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쌍둥이가 생긴 거라 집에 아이 방이 아직 마땅히 없어요. 시동생이 침대를 주문했다고 해서 간신히 방을 비워두기는 했는데 청소를 못해서 지저분한 상태였죠. 동서는 아이들 방이 정리되어 있질 않으니 침대가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툴툴거리면서 대충 방을 정리해줬어요. 그래도 바쁜 동서가 여기까지 와줬으니 저는 고마워서 점심을 시켜줬습니다. 쌍둥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갓난아기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배달을 시켜서 밥이 왔는데도 저는 애들 보느라 입에도 못 대고 있었어요. 꼭 하나가 응가라 하면 바로 또 하나가 응가하고 하나가 울면 또 하나가 따라 울거든요.
제가 정신없이 애를 보고 있는데 동서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더니 가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 불편할까봐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애써 더 있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동서는 우리 집이 너무 정신없고 더러워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애 키우는 게 힘들어도 그렇지. 애들 잘 때 청소도 좀 하고 형님도 씻으셔야죠. 아휴, 애들이 누굴 닮아 이렇게 극성 맞아요? 너무 울어대니까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네요. 전 그만 가볼게요. 침대 잘 쓰세요, 형님. 동서는 그냥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군요. 정말 서러워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쌍둥이를 맡겨놓고 대청소를 했어요. 동서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건 알지만 동서가 보기엔 우리 집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정신없었으면 그렇게까지 말하고 가버렸을까 싶어서요. 남편은 개념 없는 동서가 말실수한 거라고 했지만 저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쌍둥이도 잘 키우고 집안일도 깨끗하게 하는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참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번 아이들을 봐주러 오셨다가 제가 혼자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저를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며느리 집에 오면 며느리들이 불편해한다고들 해서 고민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네, 너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도저히 그냥 두고 못 가겠어. 저는 진심으로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매일 와도 하나도 안 불편하다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와서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남편이 오기 전까지 계시다가 저녁까지 차려주시고 가셨어요. 저는 정말 복이 많은 며느리예요. 세상에 친정엄마도 해주기 힘든 일을 시어머니가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글쎄, 동서가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애 봐주러 오시는 것까지 셈이 났나 봐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남편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출근했습니다. 주말을 어떻게 혼자 버티나 했는데 감사하게도 시부모님께서 집에 와주셨습니다. 주말인데 집에만 있으면 뭐하냐고 가까운 데라도 구경 갔다 오자고 김밥을 싸우셨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시부모님이랑 나들이를 갔습니다. 쌍둥이들은 유모차에 재워두고 공원에 돗자리 펴고 쉬고 있었어요. 아기 낳기 전에는 참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오랜만에 바람을 쐬니 너무 좋더군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서더라고요. 시동생이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서 심심하다면서 쇼핑 가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둘째야, 우리 지금 큰애랑 쌍둥이랑 같이 근처 공원에 나와 있는데 너도 올래? 어머, 평일에 봐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주말까지 가신 거예요? 형님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저는 애들 우는 소리 잠깐 들어도 힘들던데 괜찮으세요? 오늘은 아버님 계시니까 어머님이라도 나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동서는 어머님만이라도 나오시라고 했어요.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요. 제가 옆에서 듣는데 너무 민망하고 시부모님께 죄송해서 저는 괜찮으니 두 분 다 동서랑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했어요. 어차피 쌍둥이들 데리고 나가는 건 꿈도 못 꾸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괜찮으시다면서 동서에게 다음에 보자고 하셨어요. 둘째야, 네 마음은 고마운데 큰 며느리 고생하는 것 뻔히 다 알면서 한 식구끼리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 쇼핑은 다음에 가자. 둘째 너도 좋은 시간 보내렴. 시부모님은 동서의 제안을 거절하고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저와 함께 있어 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했어요. 저녁이라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저녁까지 시부모님이 사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평일날 아침에 웬일로 동서가 집에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오기 전이었으니 이른 시간이었죠. 동서가 웬 박스를 들고 오더니 저를 생각해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어머님께서 한 식구끼리 챙겨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명색이 동서가 한의사인데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이거 산모들한테 좋은 것만 넣어서 만든 거예요. 요즘 보니까 형님 얼굴도 많이 붓는 것 같던데 다이어트 성분도 넣었으니까 잘 챙겨 드세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거니까. 웬일로 동서가 기특한 생각을 다 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쌍둥이 낳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제야 한약을 해왔더군요. 거기다가 다이어트까지 되는 약으로요. 고마워서 차라도 한 잔 내오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동서가 한약을 하나 꺼내서 주더라고요. 빈속에 먹어도 좋은 거라고요. 동서 성의가 있으니 바로 먹으려고 받아들였습니다. 한약을 한 입 꿀꺽 삼키려는데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급하게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달려 들어오셨어요. 안 돼. 며느라. 빨리 토해내 당장. 시어머니가 제게 돌진해 달려오시더니 제 손에 들려있던 한약을 뺏어서 던져버리셨어요. 그러고는 한약 박스를 동서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노막 나셨어요? 뭐야? 너야말로 정말 정신이 나갔니? 어떻게 한의사라는 애가 이딴 짓을 해? 그 점잖은 시어머니께서 동서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드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님이 주말에 공원에서 동서 제안을 거절한 게 마음이 쓰이셨는지 집에 오기 전에 커피랑 빵을 사서 동서 한의원에 들렀나 봐요. 간호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요. 그런데 간호사 말이 동서가 형님 줄 한약을 조제했다면서 바로 갖다 주러 간다고 했다더군요. 선생님 형님께서 당뇨도 있고 염증이 많다고 하신다고 계피를 엄청 많이 쓰셔서 아직도 약재실에서 계피향이 진동한다니까요. 사실 당뇨는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한데. 당뇨요? 우리 며느리 당뇨 없는데? 얼마 전에 쌍둥이 임신하고 나올 때까지 당뇨 검사 다 통과했었어요. 근데 당뇨는 무슨... 어머, 최근에 출산하셨다고요? 그럼 계피는 절대 안 되는데? 선생님이 그걸 모를 리도 없는데 왜 계피를 쓰셨지? 순간 시어머니는 뒷목이 쎄하면서 소름이 온몸에 돋아났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동서가 조제해서 간 약이 최근에 출산하거나 수유하는 사람이 먹어도 되는 약이냐고 물었대요. 제가 쌍둥이 수유하고 있으니까요. 곧바로 간호사가 확인했는데 간호사들 말이 임산부도 안 되지만 수유하는 산모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 약을 먹은 산모가 아이에게 수유하면 자칫 아이 간 기능에 무리가 올 수 있다고 해서 잘 권하지 않은 약재들이라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집에 달려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저에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 동서랑 이야기하느라 전화도 받지 못했거든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너 첫째가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설마 일부러 이따위로 만들어서 가져온 거니? 정말 그런 거야?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의사인데 설마 형님 잘못되는 약을 해왔겠어요? 어머님, 제가 미우면 그냥 밉다고 하세요. 왜 괜한 사람을 모함하세요? 내가 간호사들한테 다 들었어. 네가 일부러 산모는 먹으면 안 되는 한약재 다 섞어서 넣었다며. 둘째 너 정말 안 되겠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한 번만 더 이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때까지도 동서는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서 딱 잡아댔어요. 시어머니는 도저히 참을 수 없으시다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요. 잠시 뒤 경찰과 조사원이 함께 와서 동서를 데리고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저에게 먹으라며 가지고 온 한약까지 다 수거해 갔어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저랑 형님이랑 자꾸 차별하셔서 저도 모르게 그런 거라고요. 동서는 끝까지 남 탓을 하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면서 오히려 이 상황을 억울해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다 듣고도 너무 놀라서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질투심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동서가 저를 그 정도로 미워하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어린 것들이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저희 시댁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시부모님은 동서가 한 짓이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섭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로펌의 일을 맡기셨어요. 동서가 저에게 저지른 일과 시동생과의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시동생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긴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그런 여자와 살았다는 게 너무 소름 돋는다고 지금이라도 바로 헤어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에 동서는 쇠고랑을 찼어요. 사실 저에게 쓴 약재가 문제도 문제이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만은 크게 벌을 받지는 않을 거라네요. 동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혐의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단지 환자 진맥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방을 내려서 조제한 게 중재라면 중재라네요. 물론 소송을 해봐야 알겠지만 의료법 위반 정도로 벌금형이 나올 거라네요. 악마 같은 동서를 그 정도로 넘어가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참 대단해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바로 한의원도 그만두고 시동생하고도 이혼할 것 같은데 끝까지 버티더군요. 시부모님이 동서네 한의원을 내보내려고 했는데도 동서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랍니다. 제 일을 알게 된 저희 쌍둥이 오빠들이 화가 나서 동서가 제게 저지른 일을 동서네 한의원 근처의 맘카페에 싹 소문냈어요. 동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입소문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요. 결국은 동서네 한의원은 한 달도 안 돼서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위험한 한약을 먹인 한의사에게 누가 진료받고 싶겠어요. 동서는 근무하던 간호사들 월급도 안 주고 문을 닫아버려서 간호사들에게까지 소송에 걸렸다네요. 물론 동서네 잘난 친정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만 그래도 제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시부모님은 저에게 계속 미안해하세요. 시동생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있었던 힘든 일들을 다 위로받고 극복하면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시부모님께 고마웠습니다. 얼마 전에 동서와 시동생이 이혼 확정이 나서 시댁 식구들과 쌍둥이와 함께 이혼 파티를 했어요. 저희는 함께 위기를 겪고 나니 더 끈끈해졌습니다. 지금은 식구들 모두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시부모님과 함께 쌍둥이를 키우면서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심심해서 사연 유튜브 보고 있는데 저도 참 기구하게 살아온 인생이라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려보고 싶었어요. 전 어렵게 태어났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제 인생을 들으면 정말 기구하구나 하면서 동정의 눈길을 보낼 정도로 말이죠. 워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힘들게 컸어요. 저희 집은 시골이었고 무려 9남매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아 남매들 중 5명이 죽어버렸죠. 그것도 아주 어린 시절에 죽었어요. 그 시절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는 출산 직후 아이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렇게 영유아기의 아이들이 죽는 일이 흔했답니다. 워낙 시골이라 병원에 가는 건 꿈도 못 꿨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커왔어요. 항상 부모님 일을 도와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했고 학교는 다니긴 했지만 빠지는 날이 더 많았죠. 걸어서 2시간이 걸려야 간신히 등교가 가능했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느니 집에서 일이나 하라고 부모님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비가 오거나 하면 학교에 못 가는 건 너무 당연했고요. 그래서 저는 중졸이에요. 중학교까지만 보내달라고 부모님께 조를 수 있었거든요. 고등학교는 정말 꿈도 꾸지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같은 동네라도 고등학교까지는 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하지만 저희 집 사정상 우리 4남매를 전부 학교에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됐죠. 그래서 저희는 남동생들 둘만 학교에 진학했고 저희 나머지 2자매는 그냥 중학교까지만 갔어요. 그래도 그나마 글이라도 떼서 다행이긴 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서 곧 저희 식구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아직 어렸던 동생들은 모두 친척집에 맡겨졌지만 저는 이미 1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어느 친척집에서도 저를 머무르라고 해주지 않았죠. 전 서러웠지만 별 수 없이 도시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른 친척 한 분이 도시에서 공장 일을 알아봐 주셔서 그 일을 하려고 시골을 벗어나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생각보다 도시 생활은 적응이 빨랐어요. 저도 어렸기 때문에 예상보다 도시의 복잡함이 싫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공장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많았고 번화가도 근처에 있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 댁에 살 때도 동생들과 사이가 안 좋았고 부모님도 언제나 저를 혼내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기 시작한 생활이 싫지 않았어요. 공장에 성실히 다니니 그래도 돈은 조금씩이라도 벌 수 있었고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돈은 조금씩 모였죠. 어려운 생활이었고 전 어린 아이였지만 그래도 공장 사장님이나 주변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공장에서 저는 같은 기숙사에 사는 동료 직원과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실 연애하면서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이가 들어서 버려서 결혼을 급하게 서두르게 됐죠. 제 남편은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 그래도 부모님 슬하에서 컸지만 남편은 부모님이 없던 고아 출신이었죠. 그래서 시집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피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남편이 가정생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혼자 살 때처럼 살려들었고 전 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죠. 남편은 술을 참 좋아했는데 결혼 후에는 그래도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특히 신혼 땐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늘도 술 마시고 들어온다고요? 알잖아. 우리 팀 다들 술 마시는 거 좋아해. 아니, 그래도 일주일 내내 술 마셨는데 오늘은 일찍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왜? 나랑 저녁 좀 먹어요. 나 혼자서 밥 먹으면 너무 외롭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 원래도 계속 혼자 밥 먹었을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외롭대? 결혼했잖아요. 나 남편 있는데 왜 혼자 먹어야 해요? 못 먹을 건 또 뭐야? 결혼이 뭐라고 내가 술 먹는 걸 줄여야 돼? 남편은 이렇게 아예 이해를 못했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자기가 행동에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죠.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생각지 않았고 그저 자기가 원래 살던 대로 살고 싶다고 했어요. 만약 제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도 마치 혼자 살 때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없었고 제가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주려 해도 거부했죠. 남편은 새벽에 나가 반주를 곁들이면서 공장 식당에서 아침밥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집에서는 제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그조차도 듣기 싫었던 거예요. 공장에서는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새벽부터 식당을 열어줬으니까요. 저희는 당시 결혼해서 기숙사에서 나와 월세집으로 들어간 상태였고요. 밤엔 당연히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들어왔죠. 지금 생각하면 이미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도 말이죠. 술을 마시면 거의 필름이 끊어진 채로 밤거리를 헤매다가 들어오는 일도 잦았고 술을 줄이라는 말은 전혀 듣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다음 저는 저희 아들을 낳았는데 심지어 제가 아들 낳는 그 날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 원망스러웠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난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구나 싶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니까 사라지더군요. 처음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마치 그 아이가 제게 주어진 유일한 존재 같았어요.
아이의 살이 곧 제 살인 것 같았고 아이의 목숨이 제 것보다 앞섰고요. 얼마나 아들의 존재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들을 보고 있으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남편보다 아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아들 키우는 동안은 그 재미에 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쓰기로 했죠. 그래도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돈은 제대로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돈은 꼬박꼬박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머물면서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었죠.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다녔지만 그 부분은 애초에 제가 포기했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었죠.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남편은 간혹 일찍 들어와 아이를 데리고 놀기도 했어요. 조금이라도 가정이란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눈치였죠. 저하고는 그 사이에 점점 사이가 벌어져 굉장히 대면대면해지긴 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가 6살쯤 되었을 시기였죠. 그때 저희는 단독으로 된 1층 아주 작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슬레이트 지붕을 인 낡고 낡은 집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돈을 모아 처음으로 자가로 산 집이어서 애착이 무척 컸어요. 그날 남편은 일하러 나갔고 전 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먹을 식사를 만들고 있었죠. 지금도 기억나네요. 한쪽 가스레인지에서는 밥을 하고 한쪽에선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슴슴한 된장국이었죠. 아이는 마루에서 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은행에 가서 돈을 넣고 와야 하는 일이 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전 아이한테 마루에서 꼭 놀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얼른 바깥으로 나왔어요. 당시에는 폰뱅킹이니 인터넷 뱅킹이니 그런 건 아예 없던 시절이라 꼭 은행에 가야만 모든 금융 일처리가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더 급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죠. 돈을 넣지 않으면 가상금도 붙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나오느라 문단속하는 걸 잊고 나온 거예요. 아니, 사실 그 시절에는 대문도 막 열어놓고 다니던 시절이라 그렇게까지 문단속에 철저하지도 않았거든요. 그 낡은 집에 뭐 훔쳐갈 게 있다고 들어가겠어요? 돈 한 푼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뛰쳐나와 은행으로 갔고 간신히 시간 내에 업무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까 아이 소리가 안 났어요. 전 집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가스레인지에서 국이 끓으면서 거의 타기 직전이라 연기가 나더군요. 전 급하게 불을 끄고 집을 여기저기 다녔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군요. 누구나 자기 자식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잠시 나갔다 왔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겨우 6살짜리 아이가 어딜 가겠어요. 전 급하게 동네로 뛰쳐나가 온 거리를 다니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며 다녔지만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신 나간 채로 경찰서에 가서 아이가 없어졌다고 울면서 신고를 했죠. 제가 무슨 소리를 어떻게 했는지 저 자신도 기억 안 날 정도였어요. 남편의 공장에 전화해 또 아이가 없어졌다고 울었고 남편도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근무하다 말고 뛰어나왔죠. 우리는 저녁이 지나고 새벽이 밝도록 아이를 찾으며 다녔어요. 여기저기 안 가본 곳이 없죠. 그 동네는 산자락을 끼고 있는 산동네였기 때문에 수색도 골치 아팠어요. 우리 아들같이 작은 아이라면 어디에나 숨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이를 잃어버린 채 사흘이 지났어요. 결국 경찰이 아이를 찾아냈죠. 아이는 산으로 이어지는 수로에 빠진 채 숨을 멈춘 상태였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죠. 내 목숨과도 같던 그 소중한 아이를 한순간에 날벼락처럼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동안 경찰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위로의 의미였지만 저한테는 그조차 의미가 없었어요. 아마 문이 안 잠겨 있어서 아드님이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다가 수로에 발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타살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해본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숨이 끊어질 것처럼 울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납색이 되어 있었죠. 사실 제가 오늘에 정신이 없어서 남편에게 신경조차 쓰지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그 이후 거의 몇 달간 서로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아들이 죽은 이후 장례식을 치르고 나자 저는 정말 살 의지가 사라져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을 사는 사이 남편은 저에게 그러더군요. 우리 이제 그만 살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때는 아무런 삶의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뭐라 하든 별다른 감흥도 잃지 않았거든요. 이혼하자. 더 있어봤자 의미 없을 것 같아. 남편도 힘 빠진 말투로 말하더군요. 아마 남편으로선 제일 좋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의 유일한 끈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아내의 실수로 잃었으니까요. 아마 남편 입장에선 이혼하는 게 적당한 길이었겠죠. 저와 있으면 잃은 아들만 생각났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혼했고 남편은 그 길로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홀로 남은 집에서 아들 그리면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아들을 마지막으로 봤던 집안에서 끓던 된장국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어요. 아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저한테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아무리 그래도 문만 잠그고 나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끝없이 자책이 되었죠. 멍한 상태로 있던 어느 날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정신이 없는 중에도 누군가 싶어 비틀거리면서 바깥으로 나갔죠. 그랬더니 거기 서 있는 건 옆집 사는 남자애였어요. 딱 저희 아들과 또래라 오며 가며 인사를 하고 말도 몇 마디 나눴던 아이였죠. 아줌마, 저의 할머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뭔데? 밥이랑 국이에요. 못 드시고 계실 거라고. 아이는 망설이며 저에게 쟁반을 내밀었어요. 그 집은 할머니와 손자만 사는 집이었어요. 거의 쓰러질 듯 작은 집에 저희보다 더 사정이 안 좋은 집이었죠. 그런 집에 뭘 얻어먹다니 정말 민폐가 아닐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나이가 우리 아들과 같은 그 소년의 얼굴에 아들의 얼굴이 겹쳐져 보였어요. 너무 슬프더군요. 저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결국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쟁반을 조심스레 옆에 놓고서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죠. 당황하고 어설픈 작은 손이 제 손과 팔을 잡은 채 쩔쩔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작은 손과 체온이 얼마나 고맙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펐는지 몰라요. 저는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서 아줌마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죠. 그와 상관없이 울음은 그치지 않았지만요. 아줌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아이는 워낙 착한 애라 제가 울자 저도 같이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도 끝도 없이 울었어요. 아들이 죽은 이후 너무 슬퍼서 제대로 눈물도 흘리지 못했는데 그날 정말 죽기 직전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옆집으로 가서 그 집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님은 제가 너무 걱정되었다면서 손을 잡아주셨죠. 저는 가족과 연이 끊기고 모두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라 그 체온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후로 옆집에 자주 다니면서 그 집 일을 도와드리고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사정을 알고 보니 그 아이도 참 딱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버리다시피 하고서 떠나버린 상황이었어요. 할머니가 맡아서 여태까지 기르고 있는데 아이는 엄마 아빠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면서도 기대하는 눈치였죠. 할머니 혼자 몸으로 아이를 기르니 얼마나 여유가 없으시겠어요. 아이는 겨울이 되어도 따뜻한 옷 한 벌을 못해 입고 벌벌 떨고 있었죠. 저는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아무래도 제가 그 아이를 돌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도 그 당시 돈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동안 모은 돈도 많지 않았고 그저 가진 것은 작고 낡은 집 한 채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다가 식당 한 곳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돈을 벌어오면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옷가게에 가서 가장 먼저 겨울 옷을 사주었죠. 그때가 1월이라 정말 너무너무 추웠거든요. 자, 옷 한 벌 고르자. 그때는 패딩이 나오기 전이라 코트나 점퍼가 최대치였어요. 그래도 아이가 지금 입은 얇은 면티보다는 훨씬 따뜻할 거였죠. 아이는 조금 망설이는 얼굴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아줌마, 저희 할머니가 이런 거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아줌마가 너 아들 같아서 사주려는 건데.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슴 아프더군요. 저는 정말 제 아들이나 다름없어 사주려는 건데 말이죠. 예쁘고 도톰한 코트 하나를 골라 아이에게 입혀보았어요. 정말 예쁘게 잘 맞더군요. 아이는 영특하고 착하고 생긴 것도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이것저것 입혀보면서 옷 여러 벌을 사서 들고 같이 집으로 갔어요. 할머님은 저한테 왜 이런 걸 사주냐며 타박 아닌 타박을 하셨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 할머님, 제가 아이 돌보게 해주세요. 엄마처럼은 못해도 그래도 잘 해줄게요. 이왕 그렇게 된 김에 아이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할머님은 절 쳐다보더니 새끼 잃은 어미의 슬픔을 보셨는지 깊이 한숨을 쉬셨어요. 아휴, 그래요. 그럽시다. 우리가 너무 폐를 끼치게 되겠지만 그래도 좋다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요. 할머님은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고 저는 제가 원하던 가족을 다시 얻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늘 저 어딘가로 떠나버린 제 어린 아들도 지켜봐 줄 거라 생각했죠. 그 이후 저는 꾸준히 아이를 돌보았어요. 후원하듯이 저는 식당에서 번 돈을 모아 몰래 할머님께 드리기도 했죠. 할머님은 제가 후원을 하는 거라고 이건 동정심에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서 드리는 거라고 열심히 설득하듯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한숨을 쉬며 돈을 받아주셨어요. 그 외에도 저는 아이에게 이것저것 사주기도 하며 돌보았죠.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엄마처럼 해주지 못했어요. 그냥 옆집 아줌마다운 거리를 유지하며 조금씩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렇게 몇 년을 저는 하루같이 그 아이를 돕고 후원했어요. 비록 제 돈은 모으지 못했지만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형편의 길을 펴고 학교 다니는 것을 보는 게 큰 기쁨이었죠. 저는 그 애가 정말 행복해지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 애는 가끔 제 손을 잡고 묻곤 했어요. 아줌마는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아이는 겨우 10살 조금 넘은 시기였지만 어려운 상황 때문인지 무척 조숙했어요. 그 나이 때 남자아이들은 열심히 먹고 뛰어노는 것만 알 나이였지만 그 애는 아주 성숙하게
할머님이나 절 챙기기도 했죠. 저는 그 애의 손을 마주잡고서 웃었어요. 네가 이해할까? 넌 이해할 수도 있겠다. 굳이 아이를 속이는 것보다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아이의 눈을 보면서 그 애가 제 마음을 오해하지 않기만을 바라며 말했어요. 아줌마는 너만한 아들이 있었어. 너 오며 가며 인사했던 거 기억나니? 너무 어릴 때라 아마 기억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는 저를 보며 눈을 찌푸리더군요. 기억 나는 것 같아요. 그래, 너하고 가끔 만나서 놀기도 했잖니. 너하고 동갑이었어. 저는 아이 앞에 아예 주저앉았어요. 그 애가 죽었단다. 할머님한테 들었니? 이야기는? 네, 옆집 누가 죽었다는 건 들었어요. 그게 내 아들이었어.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눈앞에 있는 아이가 놀랄까봐 제 감정을 드러내진 않았죠. 난 정말 슬펐단다. 그런데 너하고 너희 할머님이 아줌마 가엾다고 들여다봐 주신 거야.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 아들의 얼굴이 그 애의 얼굴에 겹쳐 보였지만 거기까진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아들을 대신해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할까봐 싫더라고요. 사실 그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분명 아들 대신이란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 자체가 사랑스러웠거든요. 잘 되었으면 했고 잘 자랐으면 했어요. 아이는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손을 꼬물거리며 말했어요. 저한테도 엄마가 있었다면 아줌마처럼 잘해줬을까요? 조숙한 아이답지 않게 그 말만은 너무 자신감도 없고 작은 목소리였죠.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손등을 비벼주었죠. 괜찮아. 곧 너희 부모님 만날 거야. 그리고 엄마는 아줌마에 비할 바 아니게 잘해주시겠지. 그럴까요? 그럼 당연하지. 그 전까지만 아줌마가 널 보살펴줄게. 그의 부모님은 아이를 낳아놓고서 돈을 벌겠다면서 아이를 할머니에게 버리다시피 하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죽거나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거였죠. 저는 이 아이와 할머님으로 인해 외로움이 많이 사라져서 가능한 오래도록 그들과 같이 지냈으면 싶었어요. 비록 옆집이어도 마치 가족이 다시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 없었죠. 그 애가 초등학교를 거의 마칠 쯤 그의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할머님과 아이를 모두 데리러 온 거였죠. 아줌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하지만 그간 정이 든 아이가 내뱉은 말은 정말 예상 외였어요. 설마 저한테 그렇게까지 정이 들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의 부모님은 제가 아이를 돌봐준 것에 대해 너무 고마워하며 저에게 돈을 주려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애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초등학교 졸업이 다가왔다지만 너무 어린애잖아요.
할머님이 오시더니 그동안 따로 후원해드린 돈을 애들 부모님한테 말해서 돌려주겠다며 그동안 고마웠다고 우시더군요. 그동안 아주머니 덕분에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님. 제가 훨씬 많이 도움을 받았죠. 정말이에요. 우리가 뭘 했다고. 네. 그저 곁에 있어 주신 것만 해도 큰 도움이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옆집 분들은 그대로 이사를 갔어요. 아이는 어렸고 할머님은 연세가 있으셨기에 연락처를 드리긴 했지만 다시 연락이 오가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죠. 그러고서 혼자 집에 오니 너무 쓸쓸하더군요. 항상 일을 하고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던 아이와 할머님이 없었으니까요. 마치 또 한 번 가족에게 버림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삶을 살게 되었죠. 저는 혼자 살면서 제 가족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애를 썼어요. 어떻게든 재혼해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고 도리어 상처만 입었었죠. 아이 잃고 이혼한 여자한테 다가오는 남자들은 거의 쓰레기더군요. 식당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일하는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나중에 재혼한다면 살림 미천으로 삶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적당한 사람을 만날 수 없어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세월이 10년도 넘게 지난 후에 남자 한 명을 만났어요. 그 남자는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식당에 채소를 배달해주는 사람이었는데 나이도 저와 비슷했고 언제나 열심히 일해서 제가 눈여겨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눈이 맞고 결혼도 생각하면서 동거를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 남자도 만만치 않은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남자는 저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제 돈을 빼돌릴 꼬시를 만들었어요. 하루는 저하고 마주 앉아 그러더군요. 우리 결혼 계획 세워야 하지 않을까? 결혼이요? 가정 이루고 싶지 않아? 나야 좋죠. 갑작스러운 말이긴 했지만 그 남자 말대로 전 가정을 이루고 싶었기에 환영이었어요. 하지만 좀 이상하긴 했죠. 당신 얼마 전에 싫다고 했잖아요. 결혼도 싫고 아이도 낳기 싫다고. 그러긴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얼마 전에 친구가 아이 낳은 걸 보니까 부럽더라고. 아, 그래요? 뭔가 좀 미심쩍긴 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미 나이를 많이 먹어 있었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 그래서 말인데 돈 합쳐서 집 구하자. 당신 돈 얼마나 있어? 나요? 5천 정도 있어요. 전부 은행에 넣어놓았고요. 그거밖에 없어? 저런. 남자는 어딘가 실망스럽다는 투로 말했어요. 저는 제가 너무 돈을 못 모았나 싶어서 약간 위축이 됐죠. 좀 이상하긴 했어도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면 거절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도리어 제가 거절당할까봐 무서운 것도 좀 있었죠. 그럼 일단 그거 가져와. 아니, 내가 은행에서 가져와서 돈 합쳐서 집을 좀 알아볼게. 예산이 있어야 일단 부동산에서도 집을 보여줄 테니까. 돈을 합쳐서요? 하지만 먼저 결혼 준비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나이에 결혼식 하고 싶어? 그러지 말고 그냥 혼인신고나 하고 살자. 그러고서 애 태어나면 그냥 법적인 가족으로 살 수 있잖아. 굳이 결혼식이 뭐가 필요해? 하긴 그렇죠. 남자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도장과 통장을 주었고 남자는 은행에 가서 돈을 전부 빼와서 자기 통장에 합쳤다고 알려주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니 크게 문제 있겠나 싶어 저는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자는 말에 가슴이 뛰었죠. 원래 결혼에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바꿔먹었다니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러고서 남자는 집을 보러 다닌다면서 거의 한 달간 혼자 밖으로 나돌았죠. 다녀와서는 저한테 이런저런 집 얘기도 해주어서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혼인신고만 하면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거니 작아도 저희 집에 들어가서 살 기대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불과 한 달 하고 보름 뒤에 남자는 동거하던 집에서 사라져버렸죠. 저는 그날 밤에 남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은 술을 많이 마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남자의 직장에 연락해 보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며칠 전에 그만뒀단 얘기였어요. 채소 배달을 하곤 했는데 고용되어 있던 채소 가게에서 일을 그만뒀다는 것이었죠. 그때 이미 중년도 넘은 나이였기에 거기서 모든 돈을 잃게 되면 저는 다시 재기할 도리가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남자는 정말 돈을 전부 가지고 떠나버린 상태였고 제가 뭘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도 달려가 호소해 보았지만 그런 식으로 돈을 가로채서 사라진 사기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더군요. 저는 거의 정신 나간 채로 몇 달을 살았어요. 정신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사기당했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진 않잖아요. 살아가는 데는 돈이 들고 그 사이 저희 집에는 고지서가 쌓이기 시작했죠.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동안 사정을 말하고 정신없이 휴가를 내놓았던 식당에 다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 입은 몸을 끌고서 일을 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돈은 정말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런 돈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상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마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저는 너무 불안해서 술이 늘어났고 거의 매일 저녁 술을 마셨어요. 예, 부끄럽지만 솔직히 그때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전 외로움과 피로, 게다가 사람에게 받은 배신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죠. 술을 마시지 않으면 거의 잠에 들 수 없었어요. 아예 잘 수조차 없으니 다음날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고 어쩔 수 없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점차 식당 일에도 불성실해지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제 딱한 사정을 봐주시던 식당 사장님도 이제 저를 봐주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는 궁지에 몰릴 지경이 되었죠. 얼마나 힘들던지. 이제 돈을 못 번다는 생각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정도였어요. 힘든 현실을 회피하느라 술로 도피했고 술 때문에 현실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었죠. 결국 식당에서도 잘렸고 저는 술에 절어 아무것도 못했어요. 먹고 살 일이 막연했기에 멍하게 생각하다가 나라에서 저같이 불쌍한 사람한테 생활비 보조를 조금 해준다는 걸 생각해냈죠. 기초수급자가 되기엔 충분한 상태였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자 신청을 하는 것도 간신히 했을 정도였죠. 동사무소 직원분은 술 냄새에 절여진 저를 보면서도 친절하게 수급자 신청을 안내해줬고 그래서 저는 간신히 그 안내에 따라 신청을 했어요. 제가 수급자 신청을 하고 돌아섰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저를 불러서 뭔가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이거 여기 지역 유지분이 자원봉사 겸 기부 겸 해서 나눠주시는 쌀이에요. 가져가서 좀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동에서 반찬 도시락 배달도 나가니까요. 받고 싶으시면 제가 신청자의 이름 써놓을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직원분이 참 고마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보내버려도 그만인데 굳이 저를 불러 세워 도움될 만한 것을 알려주고 신청까지 해준다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은 작은 쌀봉지를 가지고 와서 오랜만에 밥을 해서 먹었어요. 뱃속으로 술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살 것 같더군요. 어차피 저녁 때는 또 술이 당겨서 소주 한 병을 마시긴 했지만 그래도 밥을 먹은 게 다행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덜 취하니 말이죠. 동사무소 직원이 약속했던 대로 일주일 뒤에 반찬 도시락 배달이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동의 자치단체의 회원들이 모여 만들고 나눠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살던 제가 이런 이웃들의 자비에 기대어 먹고 살아야 한다니 눈물이 났지만 오랜만에 멀쩡한 반찬을 받아 먹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싹 잊혀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주 오는 동사무소의 반찬을 기다렸어요. 아직 알코올 중독이 남아있어서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밥을 제대로 챙겨 먹으려고 노력도 했죠. 동사무소에서는 간혹 기부물품이 들어왔다면서 쌀이며 모며를 가져가라고 연락을 주기도 했어요. 전 그럴 때마다 감사하게 가서 물품을 받아오곤 했죠. 그날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처음 저 수급자 신청을 받아주었던 동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이었는데 빨리 와서 기부 물품을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지역 유지분 중 한 명이 동해에 넉넉한 쌀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말에 급하게 동사무소로 갔더니 직원분이 쌓여있던 쌀봉지 중 하나를 뺏어 주셨죠. 감사합니다, 매번. 제 일인데요, 뭐. 그래도 안 챙겨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참 고마운 사람이라 저는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혔어요. 직원분이 웃으며 그러더군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 동에 되게 큰 식당 주인분이 어려운 분들 드시라고 쌀을 많이 기부하셨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드릴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고마운 분이구나. 네, 항상 기부품 정말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덕분에 일이 참 수월하죠. 직원이 웃었고 저도 손 가득 무게를 느끼며 고마움에 웃었어요. 이 덕분에 또 제가 보름에서 한 달간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을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2층에 있는 동장실에 왔던 손님이 내려오더군요. 아마 동장이 직접 맞이해야 할 만큼 중요한 손님이었던 모양이에요. 직원이 저한테 살짝 알려줬어요. 아, 저 손님이에요. 저분이 그 식당 주인 아드님이거든요. 점저. 아, 그러네요. 아마 그 식당 이어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워낙 크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 진짜 부자예요. 직원이 말하는 식당은 저도 아는 곳이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런 가게를 이어받다니 참 부러운 인생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식당이나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 젊은이를 쳐다봤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전 아이겠구나 싶은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참 기묘했죠. 여태까지 술에 절어 살면서 어린 시절 죽어버린 아들의 기억은 가슴에 묻어버렸는데 그게 지금 기어나오다뇨. 저는 저도 모르게 멍하니 넋을 잃은 채 그 청년을 바라봤어요. 제 시선이 느껴졌는지 나오던 청년도 저를 쳐다봐서 시선이 마주쳤죠. 그런데 그 청년의 낯이 어딘가 익은 거예요. 그 청년 역시 저를 보고 이상한 것을 눈치챘는지 움찔하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서 있다가 저한테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 순간 그 청년이 누구인지를 눈치챘어요. 청년 역시 알아챈 모양이더군요. 세상에, 아주머니? 청년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 아주머니라는 호칭이 그 누구도 아닌 오랜 옛날 25년 전 그 옆집 아이가 불렀던 것과 같은 호칭이라는 것을 전 알 수 있었죠.
세상에, 너... 전 비틀거리면서 그 청년을 붙잡았어요. 그 바람에 쌀이 떨어지고 저는 균형을 잃었지만 청년은 저를 잡아주었죠. 아주머니, 저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아니, 여기에... 저도 그 애도 한참이나 제대로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서로를 붙들고 있었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때까지 말이죠. 다른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년은 잠자코 사정이 있다면서 저를 데리고 자기 식당으로 갔어요. 거기서 옆집에 그 부모님을 뵐 수 있었죠. 그 부모님은 식당이 잘 되어서 돈을 벌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지껏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절 붙들고 한참이나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셨죠. 그동안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한참이나 찾아 헤맸는데 저희 안정되고 나서 계속 찾았는데 이미 떠나셨더라고요. 아유, 정말 이렇게 뵙게 될 줄이야. 그 애는 제 남루한 행색을 보고선 눈물을 지었어요. 저는 이런 꼴로 그의 앞에 나서게 된 것이 미안하여 그냥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그 애는 저를 붙들어 앉혀놓고 식사 대접을 했고 우리는 회포를 풀었어요. 그 애의 부모님 역시 기쁘게 자리를 같이 해주셨죠. 정말 다시 뵙고 싶었어요. 저 어린 시절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잖아요. 그 애는 저한테 그렇게 눈물 어린 말을 해주었어요. 저는 그 말만으로도 감동이라 그 애를 얼싸안았죠. 오랜 옛날 제가 후원을 하고 돌봐주던 아이가 이렇게나 커서 만나게 되다니. 그 순간만은 모든 근심 걱정을 잊은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애와 그 부모님은 저한테 식당으로 일하러 오라고 하셨죠. 전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이것이 제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 애는 저한테 분이 넘칠 만큼 많은 월급을 주었고 그 덕분에 다시 사람 고시를 하면서 다시 살고 있죠. 사람이란 행했던 것을 돌려받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도 예전에 쌓은 덕을 다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